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펀드만큼 노후 준비에 최적화된 상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금저축펀드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에게 이유를 여쭤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집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중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요? 두 번째 이유로는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세금 폭탄이 아닌가요?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연금저축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 처음 연금저축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떠도는 소문을 듣고 누구는 팩트를 체크한 다음 연금저축으로 이른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누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분명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냐에 따라 노후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고 해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겠죠. 본인의 노후는 본인 스스로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과 관련된 소문입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떼야 하는데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한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떼게 됩니다. 물론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와 동일해서 별다르게 손해볼 것이 없지만 연봉이 5,5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인데 기타 소득세는 16.5%이기 때문에 오히려 3.3%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로 발생하는 배당 소득세 15.4%보다 1.1%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선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과 다시 뱉어내는 기타 소득세가 동일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일단 가입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연봉이 5,500만 원 초과해서 3.3%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내가 연금계좌 투자로 5% 이상 수익률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유 중인 3년 된 연금저축 계좌 중 하나인데요. 별다른 종목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수익률이 30%가 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제가 지금 해지하게 되더라도 손해는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득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연봉에 상관없이 일단 누구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5% 이상 수익률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을 꺼리는 더 큰 이유가 남았죠. 두 번째 이유는 연간 1,5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 폭탄이 아니냐는 오해인데요. 여기에는 종합소득세와 건보료 등이 포함되겠죠. 과연 이게 맞는지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 수령액은 1,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가 매겨지는데요. 만약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될 경우 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1,500만 원이라고 해봤자 12달로 나누면 월에 12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금액은 굉장히 낮은 금액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500만 원을 초과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125만 원을 받을 거면 차라리 연금저축을 안 하고 만다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연봉을 8천에서 1억으로 올려줄 건데 세율 구간도 같이 오르니 연봉 1억을 받기 싫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연봉 8천에서 1억으로 올려준다고 하는데 세율 구간이 오르니까 싫다고 하실 건가요? 어디든 간에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연금 수령액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얼만큼 나오는 걸까요?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살펴볼게요. 먼저 개인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연금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연금소득공제는 아래에 있는 표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 원을 공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적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본인공제 150만 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부양가족이나 기타 항목 등에 따라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3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여기서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있다면 같이 합산이 되겠죠. 구해진 과세표준 금액을 아래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표에 넣어서 곱해주게 됩니다. 만약 나의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세율이 24%가 적용되겠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준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주고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여 최종 세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종합소득세율이 얼만지,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모두 제한 다음 세후 월 수령액이 나오겠죠.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으로 2인 가구 최소 생활비 월 25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기 때문에 연금 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고요. 연간 총 연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630만 원 플러스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구해진 금액은 790만 원으로 전체 연금액에서 790만 원을 공제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인적공제를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해주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총 연금액 3천만 원에서 연금소득공제 790만 원을 빼주고 기본공제인 150만 원을 빼주면 과세표준금액은 2,06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한 2,060만 원은 세율 구간 15%에 해당하게 되겠죠. 2,060만 원의 15%를 구해준 다음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빼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금액은 183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최종 세액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금액 183만 원에 지방소득세 10%인 18만 원을 더해주면 결론적으로 최종 세액은 201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종합소득세율을 구해볼 수 있겠죠. 201만 원 나누기 3천만 원을 해주게 되면 6.7%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했을 때 저율과세되는 5.5%보다는 큰 수치지만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7%로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서 종합소득세가 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간 최대 연금 납입액을 꽉 채워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인데요. 저 역시 올해부터 1,800만 원을 꽉 채워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의 케이스에 빗대어 25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8%의 수익률을 적용해서 25년 뒤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봤습니다. 원금은 4억 5천, 수익은 9억 8천, 총 잔액은 14억 3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4%의 룰, 총 금액에서 연간 4%씩만 꺼냈으면 30년간 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법칙을 적용하여 14억 3천만 원의 4%, 즉 연간 5,720만 원을 인출한다고 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연금액은 5,720만 원이 되겠고요. 월로 환산하면 476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공제 최대 금액인 900만 원을 빼주고 인적공제, 기본공제인 150만 원을 빼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574만 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세액은 631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해진 실효세율은 11%가 나옵니다. 물론 저율과세되는 5.5%보다는 2배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배당 소득세와 이자 소득세 16.5%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11%지만 감당 못할 수준의 세금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은 월에 125만 원 받고 5.5% 세금을 내실 건가요? 아니면 월에 476만 원을 받고 11%의 세금을 내실 건가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두 번째를 선택할 것입니다.
조금 더 늘어나는 세금 때문에 연금저축에 너무 많은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었지만 이제는 분리과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금액이 커서 1억, 2억이 된다 하더라도 16.5%의 분리과세로 과세는 종결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라고 하니까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종합과세 금액이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 폭탄하면 빠지지 않는 녀석이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는 과연 어떤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요소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득 부분에 연금소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연금소득 중에서 공적연금소득만 5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연금저축으로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간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아직까지 산정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연금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말이 많은데요. 국민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계좌인데 건보료 산정 요소에 포함시키게 되면 과연 누가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보료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참고로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무조건 노후 준비를 연금저축펀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세금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은 제 전자책에도 담겨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계좌보다는 무조건 연금 계좌가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과세 이연, 저율과세,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었고요.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할 경우 5.5% 저율과세가 됩니다. 만약 연간 3천만 원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율은 6.7%, 그리고 연간 5,72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면 종합소득세율은 11%가 됩니다. 물론 연금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맞으나 세금 폭탄 수준은 절대 아니었죠. 게다가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현재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소식이 변경된다면 이 내용은 제 전자책에 모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세금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진득하게 수량 늘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풍족한 노후를 향한 지름길입니다.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계좌,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